주가가 못 오르는 그런 걸림돌은 이 흔히 말하는 이제 시클리컬리티가 너무 크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났다는 거는 조만간 이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됐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래된 우리나라 이제 증시 격언 중에 반도체 주식은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사실 저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팔 타임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 특히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근데 만약에 정말 이 LTA가 시장의 판을 좀 바꾼다.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비해서 이 이익의 안정성이 좀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조금 같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익이 뭐 올해처럼 엄청난 그런 이익은 아닐지라도 주가는 오히려 더 좋을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시장이 암울하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4월 12일 이선혁 대표가 생존 전략을 직접 들려드립니다. 예약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 좀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할 텐데 단연 터보콘트부터 한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물론 긍정적인 장밋빛 전망이나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이게 약간 수요 위축 아니면 수요 감소로 가느냐 아니면 아예 새로운 시장의 판이 바뀌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센터장님께서는 터보콘트 보면서 좀 어떤 느낌이나 어떤 분석을 하셨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보도나 이제 분석하신 분들이 뭐 다 맞는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논란이 됐던 거는 이게 뭐 HBM 6분의 1을 줄일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났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출원 모델들이 그 압축이라는 걸 안 하고 있었냐? 다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공개적으로 그걸 발표를 안 합니다. 발표를 안 하고 기존에도 사실은 이 데이터 압축과 관련된 것들은 이미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었고 여러 군데 다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면 뭐 프루닝이라든지 퀀타이제이션, 그다음에 뭐 스파스니스 이런 방법들로 인해서 공개는 안 하지만 한 3배에서 4배 정도는 거의 압축이 돼 있는 상태로 네.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발표된 논문을 보면은 이제 자세히 좀 보시면은 6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 거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16비트 플로팅 포인트를 3.5비트 인티저로 바꾸는 거거든요. 3.5분의 16 하게 되면 얼마가 줄면 4.57이 줄어요. 4.57. 네. 그리고 이걸 2.5까지 줄이게 되면 6.4가 되는데 3.5비트로 줄이게 되면은 그 데이터에 왜곡이 거의 없다. 그래서 그 정도는 써도 된다는 거고요. 2.5까지 줄이면 좀 왜곡이 발생한다. 이제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 6.4배는 좀 과도한 거고 4.57배 정도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방법들도 한 3배에서 4배 정도가 지금 거의 압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갑자기 뭐 100을 쓰던 게 4분의 1, 6분의 1로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압축이 되어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개선이 된 거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이 클릭 수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좀 자극적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또 그거를 받아들이는 투자자들은 이제 주식을 팔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의 좀 해석이 좀 됐던 것이고요. 네. 논문의 내용은 뭐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존에는 이제 압축을 스칼라 단위로 이걸 압축을 했었는데 이번에 자기네들은 벡터로 환산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회전을 한다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뭐냐면 매트릭스 연산이에요. 매트릭스 연산을 먼저 써서 그 데이터들이 한쪽에 몰려 있던 것들을 고르게 분포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중복되는 것도 되게 많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압축의 기본은 뭐냐면 중복되는 것들을 하나로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줄였더니 압축 효율이 좀 올라가고 데이터 왜곡은 한 번 더 이제 매트릭스 연산을 거꾸로 하게 되면은 원래대로 이제 복원이 되는 이런 과정이다. 그래서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이 아무래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은 사실은 기존 모델에 그렇게 압축이 많이 적용이 있었던지 그런 것도 잘 몰랐었고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였지만 뭐 저희는 오늘 보고서를 아예 따로 냈습니다. 그래서 깊이 좀 썼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기존에 없던 게 갑자기 무슨 4분의 1, 6분의 1로 압축이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던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진전이 됐다. 그런 모델을 좀 보고 있고요. 이번에 그 터보콘트 모델이 이제 좀 재미있는 것은 그 저자들이
이란 출신들입니다. 예, 저자가 총 4명인데 전부 다 이란 출신이고요. 예, 그 중에 3명은 이제 그 이란의 샤리프 공대라고 있어요. 거기 출신이고 한 명은 테헤란 대학에 있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유학 와서 결국은 어쨌든 좀 진전된 이런 기법을 제시를 해서 또 요즘에 이제 시절인 만큼 네. 이란과 미국의 이런 갈등 속에서 또 하필이면은 뭐 그분들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음모론이 막 스쳐 지나가는데 그건 아니죠? 전혀 그렇진 않고 근데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란에 있는 인적 자원들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분들이 우수한 사람들이 어디 모여 있냐면 우리 그 이란 우리 통일혁명 거기 통일혁명 수비대 거기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통일혁명 수비대가 사실은 굉장히 이공계에 뛰어난 분들이 많고 그러면서 산업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는 뭐 그런 뭐 기술적으로나 뭐 이런 쪽이 되게 많다. 그래서 만만한 데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막 상상의 영역이 펼쳐지긴 하는데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는 좀 전혀 아니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고. 절묘하네요. 네,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하나 더 좀 상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요번에 그 논문에 이제 기초가 됐던 거는 이제 미국의 그 셰넌이라는 옛날 우리 정보 전자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의 이제 논문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분의 기술이 쭉 이어받아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 이제 논문에도 나옵니다. 셰넌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풀 네임이 이제 사실 클로드 셰넌이 클로드 L 우드 셰넌인데 그 클로드가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엔스로픽 클로드가 이제 거기서 따온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상식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터보컨트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제일 헤드라인만 봤을 때는 느낌적으로 오는 게 그러면 총 수요가 6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건가?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됐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미 압축은 해왔었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보도 내용을 보면은 6분의 1로 줄지만 이제 뭐 재본세 역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비용 이렇게 줄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이 쓸 거다 그러는데 물론 그것도 맞기는 하지만 그것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다 맞는 얘기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게 갑자기 6분의 1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줄여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보고서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과학자들은 우리가 했던 거가 이만큼 더 발전이 됐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일반 언론에서는 이제 그거를 6분의 1로 줄인다라고 그 헤드라인이 나가게 된 거고 숫자를 좋아하니까 투자자들은 이제 그거를 이제 매몰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식으로 좀 확대 해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악재에 더 민감한 시기이기도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이런 게 더 크게 와닿았고 마침 그런데 반도체주들이 많이 올라 있었으니 여기에 따른 차익 실현도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결정적이었던 거죠. 이미 뭐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뭐 주가도 올랐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뭐 더 좋은 얘기를 해봐야 그 효과가 객해지가 않은데 네. 약간이라도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면 굉장히 세게 반응하는 네.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좀 리스크에 민감한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급락도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 40조 원은 찍어줘야 지금 반등을 하든지 말든지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투자자분들도 공공연하게 하시더라고요. 센터장님께서는 그리고 이제 하우스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제 뭐 저희 사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최근에 그 반도체 담당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기업 보고서는 쓰지는 않고 있고요. 네. 그 애널리스트가 이제 회사를 좀 옮겼어요. 그래서 뭐 좀 이제 딴 데 가 있어가지고 현재 약간 공석인 상태고 이제 곧 옵니다. 새로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오늘 올 텐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실적이 업데이트는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이제 우리 지금 앵커님이 40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시장의 기대는 50조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그래서 뭐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을 거는 의심하지 않고요. 뭐 마이크론도 실적이 좋았잖아요. 근데 주가가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적이 더 좋다 그래서 뭐 굉장히 호재가 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사실은 더 긴급한 문제인 이 호르무즈나 유가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는 그런 국면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50조 나와야 시장이 만족하는 분위기입니까 지금?
뭐 현재 뭐 저도 이제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정도가 거의 눈높이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그 조사 기관들에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실제로 스트레이트 컨센서스는 더 높은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이게 뭐 눈높이가 실시간으로 올라가니까 또 실제로 실적이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일지도 궁금해지긴 합니다. 다음 주는 한번 일단 지켜보도록 할 텐데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흔들리고 물론 터보콘트 이야기가 막 있고 잠시 메모리 가격이 살짝 주춤하더라도 어떤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그리고 목표 주가는 여전히 상향 조정되고 있고 외국계 투자은행에서도 역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은 가장 큰 모멘텀은 뭐라고 보세요 지금은? 실적이죠. 실적이 뭐 지금 여기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그 파란색이 그 올 연간 2026년도 연간 컨센서스 추인데 계속 올라가잖아요. 계속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뭐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목표가를 떨어뜨리긴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계속 뭐 좋게 가고 있는 거고요. 또 최근에 이제 사실 보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한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160조 가까이 네. 영업이익 전망치가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시가총액 증가치는 한 700조 정도 됩니다. 이익이 160조 늘어났는데 시가총액 한 700조 정도밖에 안 늘어났다. 뭐 되게 낮은 거죠, 사실은.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요것만 보면 사실 실적만 보면은 사실은 뭐 더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건데 이제 문제는 지금의 이 실적이 이제 과연 지속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6개월 동안 PER만 보더라도 오히려 한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오히려 PER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실적 증가치가 빠르게 우상향되고 있고 그러면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가는 여전히 싸다라는 표현이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 관점에서 이거 하나만 설명을 해주세요. 내후년 물량까지 완판이 돼 있다라는 뉴스들도 참 많이 있긴 한데 이게 물론 1차적으로는 긍정적인 뉴스겠지만 계약할 때 고정 비용으로 계약하진 않죠. 그렇죠. 예. 그 이후에 그 비용도 인플레로 오르면 당연히 그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저기 잠깐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LTA 롱텀 어그리먼트 예.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일종의 콜옵션을 사는 거죠. 네. 이제 캐파를 확보를 하게 돼서 자기네들이 한쪽에 몰리는 것들을 해지하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고 그 메모리 업체에서는 사실은 이제 풋옵션 일부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가격이 정해지면 가격이 더 많이 올라도 그거를 반영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신에 뭐 일정 확보가 안정이 되고 또 이제 바닥도 어느 정도 잡히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효과가 생길 수 있냐면 메모리 업체들의 이익의 변동성이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약간 상단이 막힌 뭐 상하단이 이제 서로 이제 막히는 현상이 될 거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D램 그 메모리 주식의 가장 큰 그 주가가 못 오르는 그런 걸림돌은 이 흔히 말하는 이제 시클리컬리티가 너무 크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났다는 거는 조만간 이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됐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도 이제 좀 전에 뭐 지금 PER이 낮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오래된 우리나라 이제 증시 격언 중에 반도체 주식은 고퍼에 사서 네. 저퍼에 팔아라 이런 게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지금 사실 저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팔 타임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 특히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근데 만약에 정말 이 LTA가 시장의 판을 좀 바꾼다.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비해서 이 이익의 안정성이 좀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조금 같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익이 뭐 올해처럼 엄청난 그런 이익은 아닐지라도 주가는 오히려 더 좋을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정말 그렇게 될 건지 그거는 시장에서 좀 확인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에 따른 변수들이 뭐 변수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게 시장의 상단을 어떻게 맞게 될지 아니면 여전히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매력으로 부각이 될지 시장의 해석에 따라 좀 한번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은 지금 물량 완판과 관련해서 또 센터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도 한번 참고는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를 하고 밸류에이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참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물론 둘 다 봐야겠지만 PR로 보아야 되는 것인가 PBR로 봐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하세요. 특히나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야 우리 멀티플을 너무 적게 받는 것 같아 PER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뭐 가격 측정을 할 때는 PBR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삼성전자의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특수성도 반영을 해야겠습니다만은 이런 질문 센터장님께서는 좀 안 받으세요? 근데 그거는 제가 뭐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는데 밸류에이션들을 좀 공부를 많이 안 하셔서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공식으로 저희가 좀 적어보면은 PBR은 뭐 우리 앵커님 아시겠지만 ROE 곱하기 PER입니다. 네. ROE 곱하기 PER. 그러니까 사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PBR이 왜 낮았냐, 뭐 PER이 어땠는지 이건데 PBR이 그동안 낮았던 거는 이제 ROE가 우리가 낮았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ROE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익을 많이 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PBR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PER이 낮은 시장인 겁니다. 근데 PER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공식이 있는데 그냥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때 차이가 나는 그 공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코스트 오브 에쿼티예요.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코스트 오브 에쿼티는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무위험 이자율 더하기 베타 곱하기 리스크 프리미엄 네. 플러스 추가적인 리스크 프리미엄 이렇게 이제 원래는 공식은 그 앞에까지인데 실제 시장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어디셔널 리스크 프리미엄 여기까지 보고는 네. 거거든요. 앞에 있는 리스크 프리미엄은 시장 기대 수익률과 그 리스크 프리 레이트의 그 수익률 차이 그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은 베타는 사실 이제 변동성이거든요. 좀 이제 보자면은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베타가 큰 나라예요. 네. 산업 자체가 반도체, 뭐 조선, 뭐 이런 것들은 투자가 많이 되고 경기에 민감도가 이제 크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정작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은 어디셔널 리스크 프리미엄이죠. 근데 거기에 사실은 공식은 없지만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뭐 요즘에 여기가 많이 되고 있는 거버넌스 이슈가 있는 거죠. 나머지 이슈들 뭐 예를 들면 중복 상장이라든지 또는 주가 뭐 누르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거버넌스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우리나라 그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확실히 거버넌스가 개선이 되는 것들이 곳곳에서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 거고요. 이제 결국은 뭐 PBR이나 PER이나 사실은 서로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뭐 다른 거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부분이 있는 거고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반도체는 시클리컬 성격이 아무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뭐 당연히 이익이 많이 나면 PER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네. 거고 뭐 그렇게 좀 보셔야지 이거를 뭘로 하든 제가 볼 때는 큰 상관 없습니다. 사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증권사 리포트를 굉장히 많이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어쨌거나 한 가지 기준으로 PBR로 이제 많이 하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거기에 이유는- 대한 오해들이 많이 그 생겨요. 이유는 이제 뭐냐면 PER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어땠는지를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밸류에이션 우리가 하는 밴드 차트를 볼 때. 근데 PER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말도 못한 이런 변동성이 나오니까 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리포트를 좀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그 PBR 밴드 차트를 그리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느 네. 범위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PBR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ROE 곱하기 PER이기 때문에 네, 네. ROE가 높아지면 PBR이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주면 오히려 이제 보기에는 좀 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있다. 그래서 뭐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겁니다. PBR과 PER 같은 거고 또 공부를 해보시면 나중에 DCF 뭐 이런 것도 사실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다 그게 별도가 아니고 사실은 가장 뭐라 그럴까 아이디어란 그런 인더스트리라 그러면은 세 개가 다 같이 나와야 돼요. 밸류에이션이. 근데 이제 이게 좀 우리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굴곡이 크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출렁거리면서 나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자면 그런 기준이 워낙 예전부터 있어 왔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왜 PBR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게 막연하게 이 정도면 성장주로 치고 PER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니즈들도 개인 투자자분들과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례로 예전에 조선주도 한창 PBR로 보다가 막 튀어오를 때 한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기준을 PER로 전환하면서 좀 이슈가 됐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삼성전자나 반도체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목소리들이 실제로 있긴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조금 더 공부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또 이게 어느 정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러니까 좀 다이나믹하게 올라가고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에 대한 뭐 아쉬움 반 기대 반으로 이런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성장주인지 어쩐지는 뭐 성장주죠. 성장주이긴 한데 이게 너무 볼라틸리티가 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차원에서 뭐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표를 PER로 바꾸는 순간 맞아요.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감안해 주십사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도 뉴스가 됐던 거니까 SK 하이닉스 ADR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역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디스카운트 됐던 거를 다시 공개가 되면서 적정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신주 발행하면 좀 희석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ADR 상장권에 대해서는 혹시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뭐 저는 뭐 나쁘지 않게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굳이 신주 발행을 해야 되느냐. 올해 뭐 돈도 많이 버는데 뭐 자금이 필요한 것도 아닐 텐데 오히려 그거를 이제 기존에 있는 주식들을 뭐 자사주로 사고 그거를 가지고 뭐 소각의 개념으로 그거를 ADR로 하면 되지 뭘 또 신주를 발행을 굳이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좀 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마이크론과 비교를 했을 때 국내 이제 하이닉스 좀 억울하다. 압도적으로 이익이 더 많은데 왜 시가총액이 비슷하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국 상장을 계기로 조금 해소될 가능성은 좀 있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그러니까 분기 실적 뭐 아시겠지만 마이크론이 8월 결산이에요 법인이. 그래서 분기도 잘 안 맞고 연간도 잘 안 맞는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시차를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올해 예를 들면 이제 지금은 한 뭐 이상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캘린더를 이제 맞춰가지고 좀 보게 되면 올해 마이크론의 영업이익은 한 9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사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뭐 마이크론과 비교했을 때 한 1.4배 정도 되지 않을까. 뭐 2배라는 이제 일부 주장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연간을 해보면 제가 볼 때 한 1.4배, 많으면 한 1.5배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하이닉스의 ADR이 이제 미국에 상장이 되게 되면 뭐 그 정도가 밸류에이션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예를 들면 TSMC도 ADR이 있고 이제 대만에 원주가 있잖아요. 좀 가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ADR이 좀 높아요. 지금 어제 기준으로 한 13% 정도 이렇게 높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죠. 하이닉스도 미국에 상장이 되면 마이크론과 비교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이 형성이 될 텐데 그게 이제 국내 원주에는 또 약간 디스카운트가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감안해서 보시면은 뭐 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어서 하이닉스 뭐 나름 고심을 많이 하셨겠죠. 이게 주주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ADR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방법이 굳이 신주만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런 논란을 좀 안고 있는 그런 거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환원 측면에서는 좀 서운한 부분을 많이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오히려 주식을 좀 사서 그거를 하게 되면 훨씬 뭐 주주에 더 친화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약간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겠으나 또 이게 ADR 성격상
국내 이제 본주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오를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전략 조언 한마디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 일단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고점 대비했을 때 조정 받은 것도 받은 건데 외국인들의 매도도 좀 이어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의 이 순간을 우리는 이제 비중을 늘려가는 투자 기회로 봐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는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줄여가는 것도 한 가지 지혜로운 방법 논일지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장님께서 한마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이제 뭐 계속 시시각각 얘기가 달라지고 예. 뭐 사실은 뭐 곧 합의가 될 것처럼 했다가 또 아니다 그러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잘 모르거든요. 모를 때는 사실은 크게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이제 저도 지난주까지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서 괜히 뭐 팔았다가 정말 뭐 트럼프가 얘기한 거대로 빨리 전쟁이 끝내고 이러면 또 갑자기 확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분위기는 뭐 잘은 모르지만, 여전히 잘 모르지만 생각보다 좀 길어질 가능성도 있고, 불안감이 되게 커질 수 있고, 또 이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 이제 미국이 정말 지상전을 시도를 한다, 이렇게 되면 더 상황이 마주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도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 요 정도까지 상황이 오게 되면은 여기서 공격적으로 빨리 들어가야지 이런 거보다는 일단 제가 볼 때는 조금 안 움직이고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상황이 좀 개선이 되면 그때 뭐 혹시 이제 줄이셨던 분들은 이제 그때 다시 한번 좀 추가로 진입을 할 그런 타이밍이 좀 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크게 안 움직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냥 넘기기로 치면 사실 전쟁 이전과 다를 바 없는 투자 의견이나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뭔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센터장님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니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응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 모를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센터장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